안녕하세요. 2021년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이론 강의죠. 시간이 참 빠르게 가죠. 금방금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교육법, 국토교육법의 첫 시간은 전반적인 국토교육법의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잠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약집 교재로 진도를 5일간 준비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예요. 242페이지 오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전체 내용 체계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242페이지예요. 자, 거기 교재를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은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교육법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떤 체계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기 부담 없이,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부담 없이 242페이지 교재를 참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핵심은 이제 국토계획이죠.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우리 국토교육법상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광역도시계획을 배웠고, 그리고 또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안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공부를 하신 기억이 나죠. 최고의 국토계획, 국토교육법상 최고의 국토계획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배웠고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저에게 집중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한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시군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이란 그대로요. 글자 그대로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도시군계획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이란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무엇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이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목표,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수립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공법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는 당연히 익숙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권 암기상이 많다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첫 번째로 암기를 해야 될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체계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봅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1번이
용도지역이죠. 네, 용도지역이라는 것하고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합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도시공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도지역편에서 공부했던 그 중요 테마들을 상상해 보자는 거죠. 용도지역편에서는 용도지역의 의, 개요라든지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웁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우게 되죠.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우는데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천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천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크게는 4가지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죠.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자, 이 4개의 용도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국토천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용도지역은 상호 간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개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 2개가 뭐죠? 이게 지금 얘기 나와야 되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즉 국토교급 시행령으로 다시 세부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세분된 적은 없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죠.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어떻게 되죠? 주, 상, 공, 녹 그렇게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은 모두 몇 개? 16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세부주로 구분되면 모두 몇 개죠? 16개. 그 16가지로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되는데,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불러주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웠을 겁니다.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지정 목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준주거지역 지정 목적은 일단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죠. 주거 기능에 플러스 뭐죠? 상업과 업무,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상업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보완이 됩니다. 그것이 준주거지역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되기 때문에 이제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의 공장 건축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를 우리는 용도지역 안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죠? 행위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건축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그 다음에
용도 지원에서 개발행위지 않는 건축 제한을 받지 않은 개발행위, 즉 건축은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용도지역에 대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할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죠? 건폐율이죠.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에서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 규제를 받으면은 그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높이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높이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의 높이 규제를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건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은 용도지역, 용도구역 중 어디에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11월 달 입문 과정부터 이제 공법 전반적인 내용을 쭉 공부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교회는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한 번씩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같이 하죠. 저기 집중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용도지구가 뭐죠? 용도지구는 대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용도지구가 뭐죠? 네, 그거예요.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용도지구라 하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이미 용도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용도지구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지정이 먼저입니까? 용도지구의 지정이 먼저입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먼저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미 용도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를 제한하고 이런 목적으로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아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구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너무 기분 좋다. 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국토계획법과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이제 법정 용도지구 내지는 법령상 용도지구라 그러죠. 네. 자, 그 법령상 용도지구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오느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시행령을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구를 9개를 만들었어. 그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9개를 어떻게 오냐면은 어떻게 오죠?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에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그렇게 오죠. 화재, 경고, 특보, 개복치 그렇게 했었죠. 말씀하시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죄송합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개판이야. 보호지구. 그 다음에 뭐죠? 개발진흥지구. 좋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정확하셔야 되죠?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지락지구. 좋습니다. 지락지구. 나온 김에 자, 이렇게 해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혼한 법률로 9개를 만들어요. 9개를 지정하면 이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는 5개 이 중에서 경방보치계 그렇게 해가지고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경방, 보호지구, 경방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이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돼요. 이게 3년 전에 시험 문제예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거 30회 시험인데요.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은 이렇게 용도지구의 의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기억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이렇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법정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렇죠.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포함됩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이죠. 지역 여건,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별로 신설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별로, 그리고 대도시시장들은 그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렇게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서울에도 없고 부산, 대구, 인천에도 없는 경기도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왔었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그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O 묻겠습니까? X.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빙결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일단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죠. 4개를 불러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하나가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됩니다. 물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되죠.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하고 빙결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일단 4개. 그러면은 이것도 시험에 수차례 나왔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죠.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죠. 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살펴본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도 되고 변경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그때 기반시설 분류, 이 기반시설 분류가 생각보다 출제가 상당히 자주 이루어졌죠. 기반시설 분류 다 배웠죠. 기반시설 분류. 기반시설 분류.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제가 암기를 꼭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공간시설이죠. 공간시설. 기반시설 분류해서. 우리 공간시설 하면은 공원, 광장, 지지지, 공원, 광장, 지지지 그렇게 암기했었죠. 공원, 광장, 지지지, 지가 세 개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죠. 환경기초시설 종류, 하수도, 폐차장 이렇게 쭉 나갑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쭉 나가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저수지 방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을 겁니다. 방제시설.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죠?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나열하고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공간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방제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첫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찾아서 확인만 해도 실제 시험에서 2문제 정도는 걸려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금방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무엇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보세요? 도로나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이 기반시설 맞죠? 도시재가 군지역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해요. 자, 이렇게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무엇으로 부르죠? 그렇죠. 이것을 도시군계획시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죠? 242페이지를 펴두시고 계시는 분이 제일 집중력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교재만 지금 넘기시는 분이 계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 찾아다닌다고. 그러면은 1시간 내 책장만 넘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교재는 242페이지 그대로 두고 거기만 살짝 들리면 되는데 집중해서 상상하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다시 보고요. 자,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도로, 지하철, 학교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 그 도시군계획시설, 시험에 자주 나왔잖아.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우리 서울에서 한강대교를 건설하고 도로 만들고 올림픽 경기장 만들고 고척동에 야구 동경기장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전부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지금 같이 외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방법, 시행자,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지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을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육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학습을 하게 돼요. 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국토교육부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교육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사업을 배웠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국토교육법상 무슨 사업이라고 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게 4년 전의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같이 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러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 등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돼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금 첫 시간에 정리해 드리고 있는 내용에서도 두 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대답을 해봅니다. 마음속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뭐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예요. 아니, 누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뭐죠?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이고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적 세 개를 불러줍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전부 세분되면 모두 몇 개? 16개. 그 도시적 16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이 딱 하나가 있어. 뭐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은 도시지역 안의 용도지역은 보전녹지.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은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되려면은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약 100평 정도, 330제곱미터 정도의 대지를 조성하는데 지나가면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업 쪽에서는 그 개발 규모가 얼마죠? 공업 쪽에서는 주택단지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 규모가 얼마? 그렇죠.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공업 쪽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공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하고, 이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은 산업단지입니까? 주택단지입니까?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주거지역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 아파트 위주의 어떤 주택단지가 개발된다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도시와 군마다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다음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주거지역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고, 그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건축 연령이 40년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요. 40년, 신도시에 입주하고 40년 정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죠.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재건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 재건축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도 있고,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으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에 해당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때 재건축 사업 절차를 재건축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죠?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죠.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교육법, 정비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교육법의 상위 법입니까? 하위 법률이 됩니까? 하위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O 묻겠습니까? X잖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이니까 이 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죠? 리모델링 절차는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고, 여러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은 건축법을 합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을 허가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하고 끝나면은 사용검사 받고,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고, 리모델링 끝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족보를, 주택법까지 이야기가 다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여기서. 알겠죠? 자, 일단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는 필수 암기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리고 그때 도시개발 사업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도시개발 사업은 하나밖에 없고,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여기서 물어봅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방식.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수용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에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도시개발국의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방식입니까? 혼용 방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3개, 도시개발 사업은 1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몇 개?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 그러면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 믿겠습니까? O.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정비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맞죠? 그렇게 시험이 나오면은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모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 믿겠습니까? O. 그렇게 되어야죠. 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인 무슨 사업이니까? 정비 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고 그동안에 미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초보자는 힘들죠, 당연히. 그 초보자는 지금 그 힘든 게 앞으로 이제 테마별로 하나씩 들으면은 나중에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 퍼즐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미로를 걸어가는 느낌이죠. 그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나중에 훤하게 보인다는 거죠, 길이. 처음부터 길이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막하지. 그 다음에 5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5번째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죠? 3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결정 고시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고, 구역 지정 결정 고시로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없으면은 3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의 효력은 실효된다.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도시적이죠. 도시적에서 이제 나가면은 행정구역은 서울시인데, 서울시 행정구역은 전부 100% 용도적이 도시적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행정구역에서 도시적이 아닌 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이 외지역입니까? 도시적이 외지역이 되는 거죠. 즉, 서울시 행정구역이지만 관리지역, 드물게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은 전부 도시적, 그건 아니죠. 그거는 너무 그죠? 네, 단순한 생각이죠. 그러면 봐요. 이 서울과 같은 도시적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종류가 2가지라고. 도시적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종류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책을 만지고 있거나 찾아보고 자꾸 책장만 넘기면은 제가 그분에게 뛰어갈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물어볼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도시적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임의적 지정 대상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적에서는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 녹지지역으로 묶이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한번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됩니까? 변경되죠.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묶였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죠.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묶였다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이 2개가 있잖아요. 서울시 외곽의 산지는 대부분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서 2가지로 묶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은 항상 도시지역 주변에 지정되는 거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주로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거죠. 저기 시골 동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도시지역의 주변에 그린벨트가 위치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녹지는 그린벨트 아니면 또 뭐로 묶이죠? 공원으로 묶입니다.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방지할 몫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지정할, 법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될 대상은 저희들 이렇게 외웠다고.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웃었죠.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를 말씀하신 분 선물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 손 들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목차를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목차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3개. 선물이다니까요. 자,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욕구를 갖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욕구를 갖추면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서 신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 얘기하셔도 선물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죠? 이제 6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핵심 테마는 뭐죠? 핵심 테마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를 소개한 거잖아요. 3분의 2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이잖아.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공통점은 행정계획, 국토계획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핵심 주제는 국토계획이죠. 국토계획의
첫 번째 핵심 주제예요. 근데 모든 국토의 개발과 이용이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의하지 않고 국토를 개발할 때는 관할시청, 군청으로부터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나라 그 개발책에 이원화되어 있는 거라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국토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토지 개발은 그 토지 소유자가 관할시청 군청에 가서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공적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계획되고 개발되면은 공적 개발이고, 공적 개발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개발행위는 관할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행위 중에서 관할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우리는 이렇게 외웠잖아요. 건, 공, 토, 녹관자, 일자. 기억납니까? 건, 공, 토, 녹관자, 일자. 그렇게 해서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를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려면은 관할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게 개발허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의 중심은 국토계획이 중심이고,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를 허가받도록 하는 개발허가 제도가 두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그 관련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절차를 이 국토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세 개가 국토계획이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고,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시군 관리계획부부터 이제 국토계획법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태발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입문과정부터 이제 2021년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강을 해서 공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전체적인 숲을, 이제 국토교육법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5월 달에 처음으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천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 정도를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지금 이렇게 들어도 막막하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 퍼즐들을 이제 다음 시간 2교시부터 하나씩 그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쉬었다가 이제 첫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